2009년 5월 23일 토요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새소리가 들렸고 논에는 이른 안개가 깔려 있었다. 평범한 봄날의 아침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거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차 한 잔을 마셨고 잠시 마담을 바라봤다. 그리고 경호원에게 짧게 말했다. 산책 좀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경호원은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봉하마을 뒤편 야산 쪽으로 걸어갔다. 길은 익숙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주 걷던 산책로였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자연을 좋아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경호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노무현은 혼자 부엉이 바위 쪽으로 올라갔다. 높이 약 30m. 그 바위 끝에서 그는 뛰어내렸다. 오전 6시 40분경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향년 62세. 공식 발표는 투신 자살이었다. 유서도 있었다. 하지만 그 유서에는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이 없었다. 대신 이런 문장이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앞으로 또 얼마나 신세를 져야 할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그날 멈췄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멈추는 대신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그 아침이었는가?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를 그 바위 끝으로 몰아간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한국 정치평론가들은 웃었다. 1980년대 초의 일이었다. 경남 김해 출신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 대학 문턱도 밟지 못한 사내가 감히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노무현은 계속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변호사가 됐다. 그것도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라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학생운동가와 노동자들을 변호하던 인권 변호사였다. 당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곧 권력의 표적이 된다는 의미였다. 그는 알면서도 했다. 1988년 그는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전두환 정권의 실세들을 향해 거침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정치 엘리트들은 그를 싫어했다. 언론 재벌들은 그를 무시했다. 제게는 그를 경계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그의 낙선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다. 그런데 인터넷이 달라졌다. 2002년은 한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다. 젊은 세대들은 신문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나눴다.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다. 기득권 언론은 충격을 받았다. 재벌들은 당혹해했다. 검찰은 조용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퇴임 후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텃밭을 가꿨다. 오리농법을 배웠다. 블로그에 글을 썼다. 북매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셨다.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아했다. 하지만 그가 봉하마을에 내려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서울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검찰의 전화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현대건설 CEO 출신, 강남 기득권, 보수 언론의 청아. 정권이 바뀐 지 몇 달 되지 않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의 시작은 박연차 게이트였다. 태왕실업 회장 박연차가 여러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수사 범위는 넓었다. 하지만 언론의 초점은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노무현. 검찰이 흘린 정보에 따르면 박연차가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에게 600만 달러, 한화로 약 60억 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언론은 폭발했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신문 일면에는 새로운 의혹이 실렸다. TV뉴스는 저녁마다 검찰 관계자의 익명 브리핑을 받아쓰기 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욕설이 넘쳤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은 검찰에 소환됐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사상 두 번째였다. 9시간 넘는 조사. 카메라들이 검찰청 앞을 가득 메웠다. 조사가 끝나고 나온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측근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가 꺾인 걸 느꼈다고 했다. 그는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다. 검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 글에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응원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노무현은 혼자였다. 5월이 됐다. 추가 소환 통보가 왔다.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됐다. 검찰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 아침, 그는 경호원에게 말했다. 산책 좀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유서는 A4 용지 한 장이었다. 짧았다. 너무 짧았다. 평생 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블로그에 수천 자짜리 글을 거침없이 올리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고작 200자 남짓이었다. 그것부터가 이상했다. 유서의 전문은 이렇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앞으로 또 얼마나 신세를 져야 할지 모르겠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닌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다시 읽어야 한다. 천천히.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망할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아무도 탓하지 말라는 것인가? 운명이다. 이 단어는 옛년이다. 아니면 고발인가? 법의학 전문가들은 유서의 필체와 내용을 분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문장 구조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제기했다. 왜 이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말이 거의 없는가? 왜 아내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 노무현은 권양숙 여사와 40년을 함께했다. 결혼 초 가난했을 때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아내가 행상을 해서 생계를 이었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편지에서 아내에게 단 한 문장도 남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한다. 유서에 가족 이름이 등장하면 검찰이 그것마저 수사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라고. 그 해석이 맞다면 노무현은 죽는 순간까지 법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변호사의 머리로. 또 하나의 디테일이 있다. 유서가 발견된 시각과 장소다. 유서는 그의 서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로 발견됐다. 출력물이 아니었다. 워드 파일이었다. 작성 시각은 사망 당일 새벽으로 추정됐다. 즉, 그는 그날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서를 썼다. 그리고 잠을 잤는지 아니면 그대로 아침을 맞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호원들은 그날 밤 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다. 몇 시였는지는 진술이 엇갈렸다. 수사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박연차 게이트는 원래 광범위한 정치자금 비리 수사였다.
수십 명의 정치인, 관료, 기업인이 연루돼 있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언론에 흘러나오는 정보는 한 방향으로만 쏠렸다. 노무현. 당시 대검찰청 정치자구장은 이인규였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노무현 수사가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돌았다. 첫 번째 의문은 수사 방식이었다. 피의자 신문 내용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됐다.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기자들은 검찰 관계자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었고, 편집국은 그것을 일면에 실었다. 두 번째 의문은 타이밍이었다. 노무현이 검찰에 소환된 건 2009년 4월 30일이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박연차의 진술뿐이었다. 물증은 빈약했다. 그런데도 소환을 강행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의문. 노무현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검찰은 추가 소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망 당일 아침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2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회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 정황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면, 검찰은 노무현이 얼마나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지 알면서도 압박을 멈추지 않은 것이 된다. 그것은 수사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노무현 사망 이후 박연차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이 아니었다.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승진했다. 이인규는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2010년 일부 시민단체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 결과였다. 봉하마을에는 지금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을 어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그 양반이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다 신기했어요. 대통령이 왜 여기 와서 오리 키우고 텃밭 같구나 싶었지. 근데 막걸리 한 잔 같이 마셔보면 알아요.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 퇴임 직후의 노무현은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았고 오리농법에 진심으로 빠져들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농업 기술을 공부했다. 동네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다. 웃음이 많았다. 그런데 2008년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을 경로당에서 매주 만나던 노인 한 분은 이렇게 기억한다. 신문에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양반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 말수가 줄었어.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았고. 경호원들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2009년 초부터 노무현은 종종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2, 3시에 서재불이 켜져 있는 날이 늘었다. 식사량이 줄었다. 운동도 예전만큼 하지 않았다. 그는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식구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 수사는 그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부인 권영숙 여사도 조사를 받았다. 아들 노건호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측근들이 하나씩 구속됐다. 그는 그것을 TV로, 신문으로 보고 있어야 했다. 고향 마을에 홀로 앉아서. 사망 전날인 5월 22일, 그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먹었다. 권양숙 여사와 함께였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식사 후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그 서재 컴퓨터에는 유서가 저장됐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봉하마을 뒷산에는 지금도 그 바위가 있다. 부엉이 바위.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바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름을 붙이기가 싫다고 했다. 이름을 붙이면 그게 진짜가 되는 것 같아서. 매년 5월 23일이면 수만 명이 봉하마을을 찾는다. 꽃을 들고 눈물을 닦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바위 아래 서서 한참을 말없이 올려다본다. 무엇을 찾는 것인지는 각자 다를 것이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다. 그를 그 바위 끝까지 몰아간 것은 무엇이었는가? 노무현이 사망한 뒤 박연차 재판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6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이었다. 법정에서 실제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었다. 언론은 더 이상 일면에 이 사건을 싣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수사로 넘어갔다. 세상은 빠르게 잊는 척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 하나는 충격적이었다. 박연차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상대는 노무현만이 아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명의 정치인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언론 보도의 90%는 노무현에게 집중됐다. 나머지 인물들의 이름은 기사 뒤편에 작은 글씨로 묻혔다. 왜였을까? 당시 미디어 환경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한 가지 구조적 패턴을 지적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문과 방송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높아졌다.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됐다. 광고 집행 방식이 달라졌다. 편집국 분위기가 바뀌었다. 증명할 수 있는 스모킹건은 없다. 하지만 숫자는 말한다. 노무현 수사 관련 보도량과 다른 피의자들의 보도량을 비교하면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2013년 노무현 재단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출신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공개했다. 익명이었다. 그 진술에 따르면 수사팀 내부에서 노무현을 기소할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확대하라는 압력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위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내부 고발자는 그 후 법조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선택적 유출이다. 당시 수사팀이 언론에 흘린 정보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정 보도는 거의 없었다. 거짓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수년간 검색됐다. 노무현은 그 거짓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걸 봉하마을에서 혼자 읽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였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반박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검찰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 법정 밖에서는. 그것이 그를 가장 괴롭혔을 것이다. 법을 믿었던 사람이 법이 무기로 쓰이는 걸 목격하는 것. 2009년 5월 22일 오후 사망 전날이었다. 노무현은 자신의 블로그 노무현의 세상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제목은 없었다. 내용은 짧았다. 하지만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나중에 한결같이 말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글의 일부는 이랬다. 앞으로 남은 삶이 고통스럽기만 할 것 같다. 건강도 좋지 않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문장,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댓글에는 수십만 개의 응원이 달렸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그 댓글들을 읽었을까? 측근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저녁 대통령님이 컴퓨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댓글을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표정은 볼 수가 없었어요. 눈만 보였으니까. 그 글이 올라간 시각은 오후 늦게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서재에서 유서가 작성됐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한다. 노무현의 마지막 블로그 글과 유서는 내용의 결이 다르다. 블로그 글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유서는 정리가 된 사람의 언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간극에 주목했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어느 순간 결심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임계점은 언제였을까? 한 가지 단서가 있다. 노무현이 사망하던 날 아침, 검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2차 소환 일정 관련 통보였다는 설이 있고 단순한 서류 요청이었다는 설도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타이밍은 이상하다. 그날 아침 일찍 연락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경호원에게 산책을 가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경호원은 그날의 기억을 공개 인터뷰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한 번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냥 저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경 봉화마을 뒤편 야션은 아직 이른 안개 속에 있었다. 5월의 경남은 새벽에도 춥지 않다. 새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멀리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다. 노무현은 평소 산책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모자를 썼다. 운동화를 신었다. 경호원 한 명이 뒤따랐다. 처음에는 익숙한 산책로를 걸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혼자 부엉이 바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부엉이 바위는 마을에서 올려다보면 크게 튀어나온 바위 지형이다. 이름은 그 생김새에서 왔다. 높이는 약 30m, 아래는 암석지대다. 경호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 때문이었다는 진술도 있고 앞서 걷다가 거리가 벌어졌다는 진술도 있다. 진술은 이후 몇 차례 미세하게 달라졌다. 그것이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오전 6시 40분경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발견됐다. 노무현은 바위 아래 암석지대에 쓰러져 있었다. 경호원이 발견했다. 119에 신고했다. 헬기가 왔다.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전 9시 30분 사망이 공식 선언됐다. 이제 이 재구성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엉이 바위 인근 CCTV의 문제다. 산책로 일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날 오전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온전히 남기지 못했다. 관리 소홀로 인한 녹화 오류라는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호구역에 있는 카메라가 하필 그날 오작동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둘째, 낙하 궤적의 문제다. 법의학 전문가 일부는 발견 위치와 바위 끝 사이의 거리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낙하라면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공식 수사는 이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 셋째,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사실. 노무현은 자신이 검찰 수사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살아서 법정에 섰다면 그는 싸웠을 것이다.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선택은 패배가 아니었다고. 싸움의 방식을 바꾼 것이었다고. 그가 죽고 나서 대한민국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2017년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가장 오랜 동지였다. 취임 후 그는 봉하마을을 찾았다. 묘소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를 그 바위로 몰아간 시스템은 바뀌었는가? 검찰은 달라졌는가? 권력은 더 이상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리지 않는가? 다음 편,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죽고 나서야 세상에 공개된 그가 생전에 측근에게 남긴 마지막 육성 녹음의 내용을 공개한다. 마지막 육성. 노무현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난 2012년 봄,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오래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식 발표도 아니었고 기자회견도 아니었다. 조용히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런데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들었다. 녹음은 2009년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노무현이 측근과 나눈 사적인 대화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억울하지 않아. 진짜야.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하늘이 알아. 근데 있잖아. 이게 나 혼자 감당하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 식구들이 이 안에 끌려 들어오는 게 그게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들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법이 무기가 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법을 아는 사람한테도. 변호사로 30년을 살았던 사람의 말이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을 공부했던 사람의 말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단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권력이 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맹정하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숫자로 보는 그 이후. 노무현이 떠난 뒤 대한민국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숫자로 보자. 2009년 5월 23일 이후 봉하마을을 찾은 추모객 누적 1,000만 명 이상. 노무현 사망 이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청원 및 시위. 매년 반복. 2017년 촛불집회 참가자 누적 1,700만 명.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2021년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 처음 추진했던 제도. 그가 추진하다 좌절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사망 12년 후 법제화. 그가 살아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그가 죽고 나서 하나씩 현실이 됐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아니면 그의 죽음이 만들어낸 동력인가? 봉하마을. 지금 매년 5월 23일이면 봉하마을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다. 유명인도 있고 평범한 시민도 있다. 노인도 있고 노무현이 사망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10대 청소년도 있다. 그들은 꽃을 들고 노란 리본을 달고 때로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온다. 묘소 앞 방명록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다.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문장도 있다. 미안합니다. 그 미안합니다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쓴 사람만 안다. 침묵하던 언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댓글로 욕을 달았던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다. 부엉이 바위는 지금도 거기 있다. 봉하마을 뒷산 30m 높이. 그 아래에는 여전히 암석이 있다. 누군가 바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갔다. 언제 놓인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꽃은 항상 있다. 진짜 질문. 우리는 지금까지 10개의 장에 걸쳐 노무현의 마지막 날들을 추적했다. 유서를 읽었다. 검찰 수사의 구조를 분석했다. 봉하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
그날 아침에 타임라인을 재구성했다. 미해결 의문들을 나열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짜 질문은 하나다. 한 나라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절벽으로 몰 수 있는가? 타오를 쓰지 않고, 칼을 쓰지 않고, 법을 쓰고, 언론을 쓰고, 여론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노무현 개인의 이야기는 2009년 5월 23일에 끝났다. 하지만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나라에서도 그는 마지막 유서에서 이렇게 썼다. 운명이다. 하지만 운명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운명은 사람들이 만든다. 시스템이 만들고, 침묵이 만들고, 외면이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